정세균입니다. 시간이요. 속할 준비된 기기가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후보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에서 압승하며 대세론을 입증한 가운데 3위 정세균 후보와 4위 추미애 후보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 당심을 확인한 정세균 캠프의 분위기와 향후 전략, 정세균 캠프의 전략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예. 저희 뉴스엔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그 여야의 현안부터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 이제 앞에 예. 일찍 들어오셔서 이제 쭉 지켜보셨는데 예, 지켜봤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대선 주자 윤석열 후보의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제 대선판을 이제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공작 프레임이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이 관련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다 아는 명확한 사실은 이 손준성 검사가 김웅 그 당시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건 명백한 증거도 있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도 이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동의 못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세균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충청 지역 당심을 살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초반 승기를 잡았고 또 정세균 후보는 3위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위 지금 고발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프레임 뭐 이런 분들도 이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충청권은 우리 당의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투표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서 좀 더 예를 들면 좀 강한 후보 그리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가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일종의 좀 약간 밀린 부분도 그런 이미지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는 뭐 한 6만 명 정도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사항들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내부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충청권 이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독주를 했고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정세균, 이낙연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시나리오인데, 물론 이제 정세균 후보는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단일화에 이제 회의적인 반응이고 반대 입장에 분명히 이제 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그 1차 슈퍼 위크 결과가 이 단일화의 또 다른 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1차 슈퍼 위크 결과가 저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수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후보 진영 간의 입장 속에서 뭐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층들이 예를 들면 단일화에 대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게 꼭 뭐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변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인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후보도 그렇고 그리고 캠프 내에서도 그렇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밑바닥의 정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정세균 후보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정권 재창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고민할 거고요. 캠프도
그 입장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적어도 그 지금 입장에서는 1차 슈퍼위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1차 슈퍼위크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나름대로 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1차 이제 슈퍼 위크가 이제 단일화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변곡점은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다음 달 이제 10월 10일이 서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여당, 그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모두 끝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 어쨌든 뭐 그 1차 슈퍼 위크도 중요하지만 그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쭉 뭐 완주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쭉 피력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좀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뭐 그 반등 전략이랄까요? 어떻게 있습니까? 저도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정세균 후보를 안 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후보를 제가 지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대 정신과 맞는 후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정세균 후보가 살아온 역정 그리고 또 당대표,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으로서 보여준 여러 가지 리더십 그리고 또 성품 그리고 통합적 사고 이런 부분에서 향후 대한민국 5년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정세균을 어떻게 알릴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 정신에 맞는 고민들 속에서 좋은 공약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은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불평등, 그리고 격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준비된 분이라는 걸 알려지면 좀 더 의미 있는 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 정세균 그리고 정세균이 살아온 길들을 최대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또 의원께서는 현재 지역구가 안양의 만안구고 그렇습니다. 안양 만안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의회에서 오랜 기간 경륜을 쌓으신 걸 알고 있는데 경기도와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사람이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그 경선 레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부지사 있을 때 그 당시에 낭영필 지사가 그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있을 때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또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부지사 도의원 경험 속에서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아주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김두관 우리 후보 같은 경우도 가장 예를 들면 본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도지사직을 사퇴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경험과 그리고 뭐 김두관 지사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정치적 역정 속에서 보면 지금 상황에서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라는 거는 도정의 공백이라는 부분 속에서 보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도지사의 그 역할을 최대한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 위치잖아요.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하는 것. 네. 그것이 도정의 공백보다는 훨씬 더 맞는 것이라고 정세균 캠프에 있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의 경선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상승 기세가 굉장히 이제 매서운 상황인데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제 도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이제 이 방지 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경선 룰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당,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역선택 배제가 맞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게 맞냐? 이런 부분은 다 의문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큰단위 선거에서요, 역선택해갖고 성공한 사례도 없고요. 결국 마지막은요, 큰 흐름 속에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단서를 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당원을 못 믿고 지지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는 민주당은 아니지만 뭐 반대 당이지만 네.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도 없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역적인 거고요. 결국 마지막은 예를 들면 큰 틀의 당원들의 흐름과 그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 시대, 그 당이 요구하는 흐름 속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거지 역선택이 뭐 자지우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의원께서 오늘 전체 회의에서 예산 결산 심사 질의자로 나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또 주안점을 두신 걸로 저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 질의를 통해서 점검한 정부 정책을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 우리 올해 손실보상법 관련된 법도 만들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 저는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 문제인데 이 임대료 문제를 금융기관 그리고 또 우리 임대 사업주 같이 좀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좀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금융 지원 포함해서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손실 보상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어떤 경우가 있든 손실보상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참 어렵지만 이 코로나19가 그래도 우리가 K-방역이 여태까지 힘든 가운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국회와 정부가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힘들을 모아 갈 수 있도록 오늘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힘이 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의원님의 1호 법안 기초학력보장법이 이제 본회의 문턱을 이제 넘었는데요. 예. 그 해당 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신 그 배경도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는 또 의원님의 지나온 삶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인가요? 지나온 삶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 어머님도 한글을 모르셨습니다. 근데 80 중반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식 새끼 이름도 잘 못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인 저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때는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죠.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글을 비해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이라든지 사칙연산 가르쳐줘서 다들 좀 그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한글 포함해서 이 사칙연산 어느 정도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이 떨어지면 그게 그게 갈수록 커집니다. 네네. 그래갖고 이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전생애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립하고 그것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보장하자. 이런 입장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초학력보장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그 통과한 소회와 또 이 법이 앞으로 가져올 우리 사회의 이제 변화, 이제 기대감을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저는 이 기초학력 보장법 관련해서 뭐 반대 의견도 있고 뭐 다른 입장도 있었지만 뭐 그분들 입장들 이해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고민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 담겨져야지 공교육이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공교육이 계층 사다리,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게 열린 사회 아닌가요? 네네. 계층 이동을 막고 그리고 희망 사다리를 끊어버리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저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통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를 좀 더 두텁게 하고 그리고 희망의 우리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법이 의미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같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천에서 네. 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 꿈꾸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난 경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도 그렇지만 실제로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됐고요. 그리고 불평등이 훨씬 더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층 완화, 불평등 완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해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좀 더 도타운 지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권 포함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담대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대한민국의 불평등 격차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희망하시는 그런 바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의 충청권 경선 결과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후보 단일화 가능성 등 향후 민주당의 경선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중부와 전남, 제주 지역에 최고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6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고 한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